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성원 교수입니다. 본 수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로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의 2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프로세스라든지 도구라든지 다양한 제반 지식들을 한 학기에 함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수업을 마쳤을 때에 본인의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진행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리눅스로 한 학기를 살아보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일부 일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서에서는 뭐 일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단 이 수업에 대한 기술된 부분들, 강의 계획서에 적혀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강의 계획서 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는 전공 필수 3학점이고요. 저희 학과로서 영어, 부분 영어 강좌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자체는 영어로 제공이 될 거고요. 수업은 뭐 한국어하고 시험을 볼 때는 한국어 시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 이메일이라든지 오피스 핸드폰 넘버들이 강의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뭐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기반으로 연락을 하면 되겠고요. 수업 홈페이지는 뭐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에 있는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고요. 자료들은 드롭박스로 강의 계획서에 있는 홈페이지에 수업용으로 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강의 관련된 제반 자료들 다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강의 노트들 다운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연다음 원하는 친구들은 이메일로 요청한 다음에 시간 컨펌 받으면 그때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수업 유형을 봤을 때 100% 이론 수업이고요. 별도의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교재 부분에서는 별도의 교재가 없어요. 강의 노트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뭐 깨끗하게 한 권으로 정리된 책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강의 노트와 제가 설명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100점 만점에 30점과 40점이고요. 과제들이 주어질 겁니다. 뭐 제일 큰 거는 한 학기 동안 리눅스로 살아보기가 되겠고요. 그 외에 주 단위로 간단하게 과제들이 나갈 건데 그것들을 제출하는 것을 총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예정입니다. 수업 일정은 현재 학교에서의 지침상으로는 이제 15주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서 상에 일정이 확정이 되면 반영이 돼 있을 거니까 요거 보고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타 뭐 숙제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강의가 끝날 때마다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비단 개발을 한다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를 잘 다루는 것,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굉장히 많은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잘 쓰는 것이 본인의 에러를 좀 더 줄이고 소프트웨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역량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지 했을 때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 단계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디자인적 사고에서 한 것처럼 문제 정의, 설계, 상세 설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검증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일단의 제품인 건지 아니면은 서비스인 건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2020년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도구들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단순히 이 강론에 해당하는 도구와 프로세스들을 지키고 따르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의 하나의 큰 축, 즉 이론 수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
어떠한 도구들을 어떠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며 그에 깔려 있는 철학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리눅스를 써보는 겁니다. 리눅스를 써본다는 것들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리눅스가 그렇게 그 데스크탑 환경, 즉 윈도우즈라든지 매cin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사용을 해봄으로써 개발자로서 왜 리눅스를 배워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익히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리눅스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 공포심 이런 것들을 줄이는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가 끝났을 때에 리눅스? 뭐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이 미니멈의 목적이 되겠고요. 본인의 노트북이나 본인의 데스크탑을 리눅스로 완전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눅스를 사용한다는 것, 이제 오늘부로 바로 과정의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본인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나 맥OS인 것을 리눅스 운영체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메인 컴퓨터가 리눅스로 바뀌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가장 극단적이면서 큰 접근 방법이 되겠죠. 본인의 컴퓨터가 2대 이상이라 그러면 한 대를 리눅스로 바꾼 다음에 가능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권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마를 좀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진 컴퓨터 환경들을 사용을 하는데 한 학기 동안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에는 리눅스 환경에서 해보겠다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인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분석에 대한 작업을 리눅스에서 한번 해보겠다든지 게임 컨텐츠 트랙이라 그러면 뭐 백엔드가 되던 아니면은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게임 환경들 뭐 직접 개발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는 플랫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본인의 취미 생활이 있어서 뭐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를 리눅스 운영체제 환경에서 한 학기 동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크게 두 축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론 수업과 숙제를 통해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과 그에 따른 도구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철학들을 이해하는 것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인 경우에는 리눅스를 사용을 해서 본인의 취미, 본인의 메인 생활, 본인의 개발 생활을 한번 한 학기 동안 해서 경험을 해보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론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 것들은 무엇을 배울 거냐?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언급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적 사고를 1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 사고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던 그 경험은 이후로도 끝없이 프로젝트성 과목과 캡스톤 디자인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풀이 과정의 시작은 당연히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죠. 주어진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통상 현실 문제에 기반을 해서 본인이 의미 있는 걸 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잘 지켜보고 본인이 문제를 정해서 푸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접근이지요. 그리고 본인의 트랙에 맞춰서 경험했던 것들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하는 작업들, 좋은 일들입니다. 자, 문제를 정의를 했으면 결국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 그 문제를 풀 때 가장 적합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가장 단편적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개발 환경은 결국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를지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에디팅하고 실행하고 디버그하고 검증할 그러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가장 적합한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특별히 프로그래밍 언어와 인터랙티브한
디벨롭먼트 환경, IDE, 즉 개발 환경을 무엇으로 구축을 할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도구를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설계겠죠.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로직을 정리하고 접근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디자인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혼자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유는 사람이 말로 설명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전달을 할 수 있고요. 특허를 쓸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한 디자인하는 방법을 네 번째로 배울 거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설계도 하고 있고 언어도 선택했고 개발 환경을 구축했으면 우리가 물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윈도우즈, 맥OS, 컴퓨터를 사니까 깔려 있으니까 그거를 쓰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합한 운영체제를 설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를 제대로 설치하는 부분, 선택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거고요. 중간쯤이 되면 약간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 일정상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정이 변동이 되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코딩이라는 것을 너무 힘들게 일도 받아들이지 말고 좀 즐기라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좀 보여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앞서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언어와 개발 환경을 구축한 후 설계를 시작하고 운영체제까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딩 is fun이라고 얘기한 것은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 단계를 지나왔다는 표현은 그렇고 최근에는 개발과 유지 보수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요. 만든 소프트웨어 혹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메인터넌스, 개선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이후 혹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들을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혼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들 요즘 많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단편적인 앱 정도가 요즘 혼자 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합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안 하게 되면서 이 온라인에 대한 도구들이 많이 협업을 할 때 온라인 도구를 쓰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개발자들 혹은 관련된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디벨롭먼트를 하던 온라인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기익 이코노미 그래서 프리랜서들 중심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같은 국가에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온라인상에서 의기투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해 가고 시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이거를 상용 서비스로 돌릴 수는 없겠죠. 시험을 해야 돼요. 개발하는 도중에 시험하는 것도 최근엔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고,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하고, 필요하면 개선하는 작업들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만든 소프트웨어 버전 2, 버전 3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해질 겁니다. 디자인부터 처음부터 개선하고 싶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웹파이썬을 배우고 하면서 재사용, 리유즈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객체 지향을 배우면서도 그것이 재사용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재사용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남이 만든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본인이 예전에 짠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코드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구조, 이런 것도 한번 재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이 하나만 떠야 된다. 두 개 이상 뜨면 안 된다. 대부분 이 하드웨어를 다루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라는 애들이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소프트웨어를 짜온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당신이 짜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반드시 하나의 프로세스만 떠야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짜세요.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틀,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재사용하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배울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 순수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지, 이걸 가지고 상용 서비스를 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제소를 당한다든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많이 쓰는데, 알고 쓰자는 측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라이센스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궤도에 오르면 일정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관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정과 얼마의 사람이 필요한지와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 계산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의 처음과 끝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갈 거고요. 개발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머들이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그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서 나중에 캡스톤 디자인을 하던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보는 그러한 관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지에 대한 걸 이제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리눅스로 살기를 할 건데, 리눅스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리눅스로 한 학기를 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피상적으로 리눅스란 단어들은 대부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업에서 리눅스 프로젝트라는 슬라이드 이름이 있듯이 리눅스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거는, 리눅스를 결국은 한 학기 동안 살려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기 전에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어떠한 용도로 쓸 건지를 미리 좀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라고 여기엔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앞서서 본 것처럼 그냥 메인 업무를 할 건지, 일상사를 할 건지, 게임을 해볼 건지, 취미를 할 건지, 개발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리눅스 살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많은 거를,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요구하진 않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보고 경험하고 리포트를 제출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보세요. 그리고 사용해보고 경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소한 일주일에 최소 한 프로그램 이상, 일주일에 최소 하나의 프로그램 이상을 설치하고 사용해서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포트로 제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경험했으면 일주일에 그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하나당 2페이지 이상 정도의 감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무슨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뭐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쉽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 그래서 나는 어려워서 이렇게 극복을 했다.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다. 뭐 재밌었다. 별론 것 같다. 뭐 이런 경험들을 뭐 자유로운 양식으로 자유로운 내용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주 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경험해 보고요. 그 설치하고 경험한 것을 프로그램 하나당 2장 이상의 레포트로 작성을 해서 클래스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매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매주 제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모아서 13주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일단 매주 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경험하세요. 그리고 까먹기 전에 그거에 대한 감상을 소프트웨어 하나당 2페이지 이상의 레포트로 작성하세요. 바로 제출할 거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13주차에 하나의 파일로 묶어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향에 맞춰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경험하는 한 학기 동안의 좋은 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왜 리눅스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지난 학기에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에서 리눅스의 운영체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뤘죠. 기술적인 부분들도 살짝 다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리눅스를 사용해야 될지 좀 정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리눅스 매일매일 여기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일단 슬라이드를 보면 왼쪽에 안드로이드 홈페이지에 캡처 화면이 있어요. 그래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많이 쓰겠죠. 여기서 아이폰을 쓰지 않는다면 거의 전부 안드로이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는 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슬라이드 화면에 보이듯이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이죠. 근데 아이콘들을 자세히 봅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동작하진 않아요. 일단 와치가 있고요. 태블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장치들로 전파되고 있으니 텔레비전, 냉장고, 기타 등등의 가전제품들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백지부터 만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했던 운영체제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안드로이드라는 애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다 리눅스다. 즉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태블릿, 그 다음에 와치,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이 다 리눅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좀 생소하지만 제퍼라는 애가 있어요. 이 제퍼는 우리가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다음에 기계어로 번역을 하면 약 32KB, 뭐 그것보다 작은 것들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의 메모리면 돌아가요. 본인의 노트북이 아마도 4기가, 8기가, 16기가, 32GB일 텐데 기가바이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기가바이트 다음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인데 이 제퍼 같은 경우에는 32KB, 옛날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컴퓨터들이 그 정도의 메모리였는데 그런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구라든지 뭐 이런 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애예요. 이렇게 작은 애들에도 들어가는 운영체제 리눅스입니다. 슬라이드 위에 보면 제퍼라는 이름 위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눅스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집단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인데 이렇게 작은 컴퓨터들 속에도 리눅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일상생활 속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차고 다니는 시계, 사람 몸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생활하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들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리눅스가 들어가고요. 인식하지 못하지만 점점 우리 주변에 전구라든지 기타 등등의 센서에도 리눅스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우리는 리눅스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에서 배웠어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를 사용을 해서 인간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피지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즉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움직임들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시 피지컬한 세상으로 돌려주죠. 비가 오면은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팬을 빨리 돌린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에서 배웠지만 라즈베리 파이 같이 자그마한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일반의 데스크탑 서버라든지 노트북이 아닌 굉장히 자그마한 컴퓨터들이 주변에 활성화돼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것을 프로그램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도 만들어냈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리눅스 운영체제는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무리 작은 컴퓨터들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중점을 두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피지컬한 띵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는 것들, 스마트 팩토리, 좀 더 간다 그러면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들, 이런 띵들에 들어가는 리눅스 운영체제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분야에서 거의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싱글보드 컴퓨터, 안드로이드, 라즈베리 파이, 누크,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주변 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컴퓨터들은 대부분 어떤 운영체제를 씁니까? 리눅스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구글에서 만든 하드웨어들이에요. 코랄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앞서 라즈베리 파이, 안드로이드, 파이, 제퍼 대부분 컴퓨터스러운 애들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리눅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구글의 코랄은 AI, 즉 텐서플로우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에요. 사이즈가 좀 가늠이 안 될 텐데 맨 왼쪽에 있는 애는 신용카드 크기 정도, 라즈베리 파이하고 되게 비슷한 애들입니다. 즉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대규모의 컴퓨터, 구글의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고 아마존의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가 무인화돼서 굴러다닐 때에 네트워킹 기술, 즉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싱글보드 컴퓨터로서는 성능이 부족한데 결국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도 이렇게 자그마한 카드 형태로 만들어져서 라즈베리 파이 옆에 같이 붙이든지 하는 식으로 분명히 조그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막강한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는 거죠. 구글의 코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리눅스의 일종입니다. 결국 리눅스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디바이스들을 다룰 때에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 운영체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 12월 11일자에 보게 되면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500개 단체에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슈퍼컴퓨터는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500개 모두 리눅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들이 리눅스가 낯설지만 여러분들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지운다 그러면 사실상 이 슬라이드까지 오면서 뭘 느낍니까? 거의 전부 다 리눅스라는 거예요. 본인의 노트북에 윈도우즈와 맥OS가 깔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와치를 시작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전제품, 들어오고 있는 전구 등의 센서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해서 재밌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그만한 컴퓨터들, 거기에 심지어 인공지능, 그리고 저 뒷단에 인터넷 뒤에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처럼 아마존처럼 뭔가를 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리눅스를 쓴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인의 윈도우즈하고 맥OS만 유일하게 리눅스가 아닌 거예요. 현재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1993년도부터 이후로 어떻게 리눅스가 커져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버 시장에서는 과거 유닉스도 많이 버텼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슈퍼컴퓨터라고 칭하는 것들은 거의가 아니죠. 이제 서베이 기준으로는 100%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를 안 할 수 없다. 본인의 윈도우즈와 맥OS만이 리눅스가 아닌 유일한 작은 것들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슬라이드가 되겠죠. 2019년 12월 6일자예요. 보게 되면은 결국은 윈도우즈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원래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다른 운영체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기능이 있었는데 사실은 리눅스에 손으로 쳐서 먹히는 커맨드 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해줬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냥 우분투 운영체제의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을 윈도우즈에 올려주겠다. 즉 윈도우즈 위에서 우분투가 돌아가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2020년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린 건 아니고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사랑한다라는 저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이 직접 발표를 하고 다니는 자료예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그래서 리눅스가 현재도 리눅스의 명령은 윈도우즈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 가지고 우분투라든지 이런 거를 타이핑을 해보면 실제로 우분투를 윈도우즈 위에 설치해서 우분투의 명령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이후는 어떻게 된다? 2020년 이후로는 우분투가 아예 윈도우즈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무대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안드로이드도 만들고 라즈베리파이 위에도 올라가고 구글 코랄 위에도 올라가고 서버 위에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현재 IT 기술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문제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리눅스 위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바꿔야 되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본인이 필요해서 만들었고 남들도 공부해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연거니 본인이 필요 없으면 윈도우즈에 올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거를 쓰기 위해서 내가 윈도우즈 위에 포팅을 해야 될까? 그냥 리눅스로 바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데스크탑 안에서도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노트북 컴퓨터나 데스크탑 개인용으로 올라가서 사무 행정을 봤었던 건데 이 부분마저도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슬라이드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1억 개가 보여있는 그 메카, 기트허브를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리눅스가 확산되는 거를 방지할 수 없는데 윈도우즈가 리눅스의 대항마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리눅스를
껴안게 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한 것입니다. 앞서 슬라이드까지 우리는 디바이스 중심으로 한번 리눅스 운영체제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유일한 보루였던 개인용 데스크탑과 노트북 시장마저도 리눅스 운영체제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여주는 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트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로봇을 만들 겁니다. 로봇을 만들 때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건 운영체제가 필요하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로봇을 접할 때 가장 유명하며 많이 알려진 로봇 운영체제, 로스를 생각할 수 있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ROS예요. 이름은 ROS지만 결국 이 뚜껑을 열면 이 ROS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리눅스 운영체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을 우리는 리눅스에 기반을 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일단의 IT가 주로 이제 많이 쓰였던 데스크탑 노트북이나 서버보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 오토모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비클이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자동차, 구동체를 얘기를 하죠. 물론 뭐 드론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 결국은 무인 자동차 뭐 이런 맥락도 있지만 자동차 안에 고부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컴퓨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태블릿 컴퓨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서 자동차 안을 모두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고가형 자동차들은 이 앞에 패널들이 모두 다 LCD 파넬로 되어 있어가지고 터치 스크린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컴퓨터들입니다. 인포테인먼트라고 부르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도 다 컴퓨터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센서들에 대한 제어나 아니면은 차량에 들어간 부가장치 대여들에 리눅스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진 리눅스들,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라는 것들도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프로젝트로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앞쪽에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컴퓨터 디바이스들을 봤다 그러면 로봇을 포함한 새롭게 우리가 기존에 존재했지만 좀 더 똘똘해지는 이런 기계들이 거의 대부분 리눅스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로봇 트랙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인 경우에는 리눅스를 덤덤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게임 쪽은 좀 고민이 있죠. 한 가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게임은 유저가 접하는 프론트엔드에서 분명히 리눅스가 지금까지는 약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백엔드는 당연히 서버 프로그래밍이죠. 서버 프로그래밍, 아까 슈퍼컴퓨터 500개 중에 500개가 리눅스듯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는 거의 대부분 리눅스를 씁니다. 따라서 게임을 유저에 가까운 프론트엔드와 서버에 해당하는 백엔드로 나눈다 그러면 당연히 백엔드는 리눅스로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단의 변화는 프론트엔드 쪽으로도 리눅스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트랙에 있는 친구들도 관심 있게 리눅스를 프론트엔드 쪽의 개발 환경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냥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주로 리눅스를 별로나 쓰지 않는데 뭐 사용자가 리눅스를 쓰겠어? 이럴 수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기단의 콘솔형 게임들 이런 거를 보면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의 추세 중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레트로파이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제품이 아니고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인데 최근에 복고바람이 불면서 이 라즈베리 파이로 1980년대 게임들, 90년대 게임들을 다시 복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레트로파이는 옛날에 과거 우리가 콘솔형 게임들로 만들어졌던 거를 라즈베리 파이 위에서 다시 재현한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운영체제를 리눅스를 커스터마이즈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게임 콘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뭐 상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시도들, 특히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게임 가젯들, 콘솔들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 고무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 있어 하는 회사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는 스팀입니다. 스팀. 앞쪽에서 리눅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데스크탑에서의 포지션도 흔들리고 있다고 좀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7이 중단됨에 따라 정보 시책에도 리눅스에 기반한 운영 체제들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인 경우에 윈도우즈 10 라이센스 피를 내는 것이 어려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리눅스를 개인과 업무, 공공단체 플랫폼으로 도입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든 리눅스가 개인용 컴퓨터 위에 올라가는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회사 스팀입니다. 스팀은 과거에 스팀OS를 만들어서 배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과거 히트를 치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작업을 다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면은 최근에 스팀이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뭐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기술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와인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스팀은 최근에 밸브하고 같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와인을 좀 더 향상시켜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즈에서 돌아갔었던 대형 게임들을 편안하게 리눅스 위에서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래요. 당장 헤게모니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점점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노트북 데스크탑 게임의 퍼센테이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윈도우즈하고 리눅스를 같이 고려한 대형 게임의 클라이언트 개발 작업들도 조금씩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클라이언트 쪽에 굉장히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한 번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인 경우에는 사실은 리눅스를 왜 써야 되냐고 얘기하는 게 민망한 수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미 다 리눅스를 쓰니까.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뭐 대단한 내용을 품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나중에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좀 더 이제 경험을 하겠지만 앞속에서 우리는 슈퍼컴퓨터 500개 중에 500개가 리눅스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말이 슈퍼컴퓨터지. 사실 구글, 네이버, 다음,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그냥 앞쪽에 있었던 그런 슈퍼컴퓨터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텔과 AMD CPU고요. 거기 그냥 리눅스로 작업을 해요.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은 노트북에서 지금 조그마한 분석을 하겠지만 대규모 분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리눅스 서버를 씁니다. 더불어서 오른쪽에 보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프로젝트 중에 LFAI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LFAI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 아예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리눅스 운영체제 안으로 그냥 넣겠다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나 기단의 AI 알고리즘들을 그냥 리눅스 운영체제 안에 집어넣을 테니 마치 마우스 인풋 받고 화면 출력하듯이 AI 소프트웨어들을 편안하게 운영체제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 리눅스는 본인들의 메이저 오퍼레이팅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수많은 툴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다 시작이 리눅스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돌리지 않으면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이 허다해요. 아예 안 돌아가는 것들도 많죠. 결국은 리눅스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운영체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눅스 운영체제 누가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을 들었다 그러면 이름이 떠오르죠. 슬라드에 있는 것처럼 리누스 토발즈예요. 1991년 8월에 운영체제 수업에서 특별히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게 받아들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감히 운영체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었죠. 물론 솔직했어요. 이거는 진짜는 아니고 그냥 취미야. 프리 소프트웨어니까 너희도 맘대로 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재밌는데 나는 그러면 이걸 짜보겠어. 난 저걸 짜보겠어. 그래? 우리 모두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들을 짜서 공유해볼까? 이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게 확산돼 버렸어요. 그것이 리눅스 운영체제의 조그만한 시작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토발즈가 쌓아 올린 리눅스는 그 후 10년이 지나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2010년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설립했으니 리눅스 파운데이션이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모션하고 각종 행사를 주관하며 리눅스에 기반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이후로 굉장히 많은 회사와 사람과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비영리 단체로서 수익을 확보하진 않지만 앞쪽에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든지 제퍼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로봇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빅브라더, 큰형님이 돼서 손을 안 뻗는 곳이 없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 됩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만든 소프트웨어들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수많은 곳에서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면 16 빌리언 US 달러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공짜로 세상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본인들 자랑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아마존, 구글, 기타 등등을 생각하면 10개를 뽑았을 때의 그 10 모두는 리눅스를 쓰며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멤버이며 리눅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사실상 이런 회사들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113개국에서 11,000개 회사 이상의 사람들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행사를 매년 참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와 관련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무료 코스들을 제공하는데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이런 것들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리눅스 파운데이션,
거의 전체 회사들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구 혼자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리눅스 파운데이션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운동장, 그 기반이 되는 것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데이터 사이언스도 그렇고 ROS 설명에서도 그렇고 리눅스라는 단어를 대고는 있지만 사실 리눅스의 소프트웨어들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눅스 운영체제일 뿐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을 보면 펭귄이 있죠. 그래요. 전통적인 리노즈 토발즈가 시작을 했었던 그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한 개고요. 그 왼쪽으로 가면 하이퍼 레저라고 부르는 것이 최근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도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250 멤버 이상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바로 왼쪽은 점들을 연결했는데 네트워킹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들 중에도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씁니다. 맨 왼쪽은 우리 한번 이미 봤죠?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야 되는데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시작은 리눅스 운영체제 하나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프로모션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하고 이런 거였다면 그거는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거다. 개수로 따지면.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조그마한 아이콘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과제들, 프로젝트들입니다. 소프트웨어들인 거죠. 1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서 관리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앞쪽에서 뭐 ROS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네트워킹, 보안, 기타 서비스들에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구글이나 뭐 네이버, 다음, 아마존 같은 회사가 IT 회사가 필요로 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고 함께 만들고 오픈소스로 배포하고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거대한 오픈소스,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의 사실상 생태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리눅스 운영체제는 또 하나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ROS도 봤고 안드로이드도 봤잖아요. 리눅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만든 변종들. 왼쪽을 보면 아주 예쁜 아이콘들이 있는데 뭐 레드도 있고 데비안도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약 480개가 리눅스 운영체제 하나의 변종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예요. 결국은 리눅스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대한 단체의 운영체제 프로젝트 하나고 그마저도 또다시 480개로 분화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퍼져 있는 겁니다. 왜 480개가 될까요? 일단 용도마다 달라요. 최근에 무슨 뭐 팝스라는 OS도 나왔는데 개발자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서 개발 시 편하게 만든 운영체제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그렇지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하드웨어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고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마다 달라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48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리눅스의 변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한 거예요. 리눅스를 아직도 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뭐 그냥 겪어봅시다. 아니고 들어보니까는 리눅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합시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리눅스는 결국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위에 올라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리눅스 디스트로 버전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일단 6가지를 권장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운영체제, 리눅스 운영체제, 우분투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거나 무슨 디바이스, 인바이디드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했을 때에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센토스가 오른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리눅스 커널을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디스토로들 변종이 되는 기반이 되고 있는 애가 데비안이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페도라도 있습니다. 맥OS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쳐다보니 참 예쁘더라. 윈도우즈는 왜 이렇게 예쁘지가 않지? 그 한풀이를 해볼 수 있는 운영체제는 엘리먼터리 OS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맥킨토시에서 중앙 하단에 이 덕이 존재하는데 그 더킹 시스템이죠. 덕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보면 참 맥킨토시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윈도우즈가 편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화면 구성이라 방법이 되게 비슷한 민트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왜 리눅스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했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하나를 고를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할까요? 깔기 전에 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맞는 리눅스를 선택해 보는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처음에 엘리멘터리를 깔았어요. 예뻐서. 지웠습니다. 왜 지웠느냐? 당시는 엘리멘터리 OS가 예쁘기는 한데 동작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다시 깔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민트로 갔어요. 민트는 두 번째로 예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교수님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에서 리눅스로 살기 프로젝트를 숙제로 준 연도가 2018년입니다. 1기 학생들이 2학년이 됐을 때부터죠. 그래서 실제로 한 학기를 살아봤어요. 언제 살았느냐면 한 학기가 아니네요. 1년을. 2017년도에 교수님이 직접 리눅스를 메인 PC로 살았습니다. 모든 작업을 다 리눅스로 해봤고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때만 부득이하게 윈도우즈와 맥킨토시를 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걸 쓰느냐? 우분투를 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취미생활 삼아 개발을 많이 하는데 서버 쪽도 짜서 백엔드도 좀 하고 프론트엔드도 좀 하고 평상시에 센서 디바이스들도 가끔 건드립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건드리다 보니 가장 안정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다큐멘트예요. 문제가 있을 때 찾아보려고 하면 항상 이 문제에 맞는 걸 누군가가 비슷하게 경험을 해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쓰인 운영체제가 우분투만큼 다양하게 쓰인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엘리멘터리인 경우에는 데스크탑, 민트도 데스크탑이고 서버 쪽에서는 센토스나 페도라나 이런 걸 쓰기는 하는데 각각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개발의 편의성과 다큐멘트의 양을 기준으로 최근에는 우분투를 씁니다. 그래서 우분투 데스크탑으로 프론트엔드를 좀 작업을 하고 필요할 때 서버를 좀 돌리는 작업을 하고요. 심심풀이로는 IoT 쪽으로 구경하는 경우들을 많이 갖습니다.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본인이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서 그 이유에 맞으면 그 이유에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해 보도록 합시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본인은 왜 그 운영체제 리눅스를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민트를 선택했어요? 라고 물으면 본인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나중에 회사를 갔을 때 질문을 할 거예요. 비슷한 답변을 3년 전, 4년 전, 지금 미리 한번 만들어 놓는 거고 더불어서
이 수업을 관통하고 있는 이론에 우리는 라이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선택하는 걸 해보는 이론적 설명을 할 겁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왜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될지. 결국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용감하게 본인의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는 친구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두렵죠. 리눅스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아래 한글은 없어요. 와인으로 돌리면 동작은 하는데 일부 안 돌아가는 기능도 있고 답답하겠죠. 결국은 세컨드 PC쯤에 세컨드 노트북에다가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항상 상당량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세컨은 옛날에 쓰다가 그냥 쟁겨둔 거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권하는 운영체제는 라이트웨이트한 우분투 디스트로보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7가지는 우분투의 축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분투예요. 커널 자체가 우분투인데 우분투에서 저사양 컴퓨터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프로세싱을 많이 잡아먹는 것들을 대거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형 컴퓨터들에서도 돌아가니 가운데 떡하니 있는 우분투 메이트가 라즈베리 파이 위에서 돌아가는 우분투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애들을 쳐다보면 우분투, 쿠분투, 루분투 식으로 이름이 약간씩 바뀌어 있는데 우분투를 가볍게 만든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우분투 스튜디오를 보면 특별히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게 만들었지만 이 멀티미디어 처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한 약간 특이한 우분투의 라이트웨이트 버전도 있으니까 본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이 너무 저사양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이 운영체제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우분투, 서버를 좋아하는 친구들인 경우에 센토스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인텔 CPU에 밀결합돼서 인텔 CPU의 성능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 보면 인텔이 가장 세게 후원을 하는 클리어 리눅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리눅스 운영체제를 튜닝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 시큐어, 커스터마이저블, 기타 등등에 대해서 도구도 그렇고 작업을 하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고요. 여기서 미래자동차 로봇트랙 친구들, ROS 같은 것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인텔 CPU를 활용을 한 하이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인텔의 클리어 리눅스 교수님은 써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써본 적은 없지만 한번 참조해 볼 만한 운영체제로서 추가적으로 한번 권해 봅니다. 결국 이 클리어 리눅스를 보면 되게 좀 재밌는 변화죠. 결국은 리눅스 운영체제가 활성화가 됐고 어디든 리눅스 운영체제가 올라가고 있으며 리눅스 운영체제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인텔도 이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인텔은 사실 리눅스에 대한 가장 큰 후원자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좀 심경이 복잡해요. 왜 그러느냐? 일단 AMD CPU가 서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다가 CPU가 아닌 GPU와 그 다음에 구글의 텐서플로우와 같은 특별 칩들이 또 서버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쪽에서 시작을 했었던 저사양, 그 다음에 이제 저전원이었던 ARM 프로세서도 서버 쪽으로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은 인텔은 좋기도 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건 교수님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리눅스가 좀 더 인텔 친화적이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클리어 리눅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썼는데 첫 번째로는 리눅스 커널이 인텔 CPU에 최적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툴과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인텔 CPU에서 최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번역되기 위한 컴파일러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인텔의 클리어 리눅스 나름 해볼 만한 시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볼 만한 운영체제를 얘기했어요. 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 설치할지를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뭐, 다양한 환경에 설치가 될 거예요. 고민해 보면 뭐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크게 첫 번째로는 진짜 기계에 설치하는 거죠. 진짜 기계.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좀 제한사항이 있어요. 옵션 1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중에 놀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설치해 보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가 깔려 있을지 모르는 잘 안 쓰는 컴퓨터가 있다면 이 컴퓨터에 리눅스를 한번 설치해 보는 거죠. 옵션 2는 혹시 미니 PC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크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셀러론이나 이런 PC 그 CPU가 들어가 있는 자그마한 컴퓨터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재정적인 예산이 좀 있다 그러면 노트북을 그거 가지고 사봐야 2, 30만 원 주고 사봐야 성능이 별로 안 좋겠죠. 하지만 뭐 요 누크라든지 요 미니 PC라고 부르는 애들 뭐 i3, 셀러론 이런 프로세서를 쓰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저사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 작은 컴퓨터들 재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많은 것 깔아보고 지워보고 하는데 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니 PC에다 한번 설치하는 거 권장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도 써서 해보고 요 학기 끝나고 나면 한번 서버도 설치하고 지워보고 뭐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할 때 서버 프로그램들도 돌렸다가 지우고 뭐 이런 거 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옵션 2에 해당하는 건 여유가 조금 있으면 미니 PC를 하나 이렇게 2, 3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옵션 3는 뭐 경제적인 여유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물리적인 컴퓨터를 리눅스로 써보고 싶다 그러면 뭐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즈베리 파이 최근에 이제 4 버전도 나왔고요. 그 ARM 프로세서라 그래서 휴대폰에 쓰는 프로세서를 주로 쓰는데 여기에 뭐 우분투 메이트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경험하기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ARM 프로세서는 당연히 인텔 프로세서하고는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에 간혹 이 프로세서를 타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즉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더니 당신의 소프트웨어는 인텔 계열이 아니네요. 저는 여기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드웨어 디펜던트 하지 않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우분투 메이트, 마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버전을 깔아서 경험은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약간의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여기서 뭐 유튜브 동영상을 4K로 돌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용도보단 뭐 개발이라든지 개발도 성능보단 기능 이런 관점에서 돌리기에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뭐 기타 스냅드래곤 뭐 이런 컴퓨터들이 ARM 기반으로 존재를 하는데 스냅드래곤은 프로세서 이름이에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 언급을 안 하겠고요. 그림상으로 이제 인텔 누크. 그래서 누크가 인텔이 만들어서 파는 조그마한 컴퓨터인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 혹시 이런 거에 한번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쭉 갈 건데 세컨드 PC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버추얼 머신이에요. 가상 머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대학교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노트북 컴퓨터 좋은 거 샀고요. 기존 컴퓨터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지금 컴퓨터에 깔아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에 맥OS 깔려 있는데 리눅스로 갈아타야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윈도우즈를 버려야 되나요? 그것도 좀 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상머신이에요. 가상머신은 현재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깔렸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가 현재 노트북에 깔렸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에 윈도우즈가 깔렸죠? 거기에 가짜 기계, 영어로 버추얼 머신을 띄우고요. 그 위에서 운영체제를 띄울 겁니다. 즉 윈도우즈 위에서 리눅스를 돌리는 거예요. 혹은 맥OS 위에서 리눅스를 돌리는 거죠. 돈 주고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 오픈 소스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 중에 많이 쓰는 개발용으로나 서버용으로 많이 쓰는 게 이 버추얼 박스예요. 버추얼 박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어떻게 여기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는지 설명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고 본인의 리눅스를 설치해보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버추얼 머신도 머신이에요. 뭔 소리냐? 가상의 기계가 사용할 CPU, 특별히 코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면 인텔 CPU가 있지만 옆에 뭐 듀얼 코어, 최근엔 되게 쿼드 코어 4개, 옥탈 코어 8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기계가 쓸 코어의 개수를 몇 개를 줄지 본인이 지정해야 돼요. 한 개만 주면 당연히 성능이 낮을 거고 본인의 노트북이 쿼드 코어라면 한 2개 정도 주는 거 권장합니다. 옥탈 코어라면 뭐 4개까지 한번 줘보세요. 잘 버틸지 모르겠군요. 자, 그래서 코어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저장 공간을 물을 거예요. 저장 공간. 이런 버추얼 머신들 대부분 임시로 설치했다 지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저장 공간에 대부분 다이나믹이란 단어가 써 있어요. 다이나믹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숫자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현재 512기가라면 이 가짜 기계에게 예를 들어서 52기가를 주겠다. 다이나믹으로 52기가를 주게 되면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잡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키워요. 언제까지? 52기가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고 안 쓰면 용량이 작으니 지우면 싹 다 깨끗하게 지워지고 좋을 것 같죠?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태틱으로 저장 공간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스태틱으로 저장 공간을 잡는다는 건 고정식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고정식으로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설치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공간을 미리 고정으로 사용할 거니 윈도우스나 맥OS는 여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은 낭비될 수 있죠. 지울 땐 잘 지워져요. 하지만 장점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미리 한번 다이나믹으로 설치를 해보고요. 쓸만하면 쓰시고 다이나믹으로 썼는데 너무 느리면 스태틱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것 깔고 저것 깔고 뭐 이렇게 썼다 지웠다 설치했다 지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많이 설치하고 많이 지우게 될 겁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지우는 것도 능력이에요. 앞쪽에서 버추얼박스인 경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일부 기능이 제약된 상황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건 VMware라는 소프트웨어예요. VMware는 회사들에서 돈을 주고 안정적으로 가상 머신을 구현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기능이 약간 제한이 있는데 무료로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홈페이지 링크도 있고 화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버추얼박스보단 이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초보자들한테는 알맞을 수 있어요. 대신 성능 사양은 아마 버추얼박스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버추얼박스 대신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가상 환경에서 돌려보는 것도 권해볼 만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눅스 왜 써야 되는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도저도 제 마음엔 들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래요. 취업할 거잖아요. 취업하고 수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첫째로 리눅스는 서버급 컴퓨터들의 거의 유일무이한 운영체제라고 보도 됩니다. 따라서 서버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컴퓨팅, 컨테이너, 빅데이터, IoT, 데이터 어널리스, 머신러닝, MMORPG 게임 서버, 멀티플레이어 게임 서버를 짠다 그러면 이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예요. 유일한 안 중에 아니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서버 프로그래밍 시에 거의 유일한 운영체제니까 배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유명해진 회사들, 즉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 회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스택, 도커, 쿠버네티스 다 리눅스에 친화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스를 밟아갈 텐데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의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미자로인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로봇 프로그래밍, 다 ROS라든지 리눅스에 기반한 환경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구글의 고 이런 언어들은 서버를 위한 언어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리눅스에 친화적이고요. 이후로 뭐 개발 방법을 논하든지 새로운 기술의 창출인 엣지 컴퓨팅, 포그 컴퓨팅 다 리눅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따라서 앞쪽의 얘기들이 별로 심금을 울리지 않았다 그러면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회사를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리눅스에 친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리눅스하고 친해지길 바랍니다. 한 학기를 마쳤을 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즐거웠다는 얘기, 어려웠다는 얘기. 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따라서 잘 고민을 해서 본인의 인생 진로에 맞는, 본인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둘씩 설치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으로도 보는 것처럼 리눅스 as 메인 PC라고 치면 무려 검색 결과가 저게 몇 개인가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오,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많은 검색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도대체 다른 인간들은 리눅스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검색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나는 리눅스가 싫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저렴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준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되게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왔겠죠. 오피스 라이센스 이런 거를 나중에 졸업을 해서 직접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보십시오. 윈도우즈 10 홈 버전이 20만 원이고요. 윈도우즈 10 프로 버전이 32만 4,600원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 홈 기준으로는 1년에 11만 9천 원을 내야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기능이 추가된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 17만 9천 원 같이 가격이 달라져요. 매년. 그냥 윈도우즈 10 프로 더하기 홈 1년짜리를 하면 얼마입니까? 44만 3,600원이죠. 근데 거기 11만 9천 원은 또 매년 내야 돼요. 컴퓨터 값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조만간. 결국은 아주 저렴한 질문. 직접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돈 주고 사고 운영체제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들마저 돈 주고 산다면 굉장히 비싼 가치를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윈도우즈 7의 지원 종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거 아 그래? 우리 그러면 리눅스 계열로 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보는 것과 철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당연히 리눅스를 쓰는 것이 개인에게도 이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용 컴퓨터를 사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줘야 됩니다. 그 돈도 아낄 수가 있다는 점이지요. 먼 나라 얘기 같았지만 결국 2019년 12월에 이 수업을 위해 참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 윈도우즈 7이 끝남에 따라 공공기관들 가뜩이나 우리 윈도우즈 살 만큼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이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윈도우즈를 벗어나자란 얘기를 합니다. 개방형 OS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리눅스에 기반을 한 OS들이 많아요. 하모니카, 구름, 티맥스 이런 데서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주 자연스럽게 이 수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 일반 개인 사용자 환경, 공공 환경, 업무 환경에서도 이제 리눅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다 리눅스 기반 컴퓨터를 쓸 것 같고요.
이제 실습실 들어가면 다 리눅스 컴퓨터들이 설치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리눅스를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로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리눅스를 권장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죠. 지금 현재 일본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재료나 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국산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못했던 게 아니고 안 했던 거죠.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특히 이동통신 제품들을 안 사겠다고 얘기했고, 반대로 미국 기술을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신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못 쓰기 때문에 무섭게 운영체제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사실 리눅스예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리눅스가 있고 아직은 리눅스를 중국이 쓰는 것을 차단하지 않았죠. 차단을 한다 해도 힘들어요. 이미 소스코드가 대부분 넘어갔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 같은 업체들이 리눅스의 강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원래 IT로 잘 먹고 살았으니 리눅스하고 친해지고 리눅스를 활용하고 리눅스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국가로 넘어가야 이후로 소프트웨어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UOS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잘 구경해 보세요. 중국의 운영체제입니다. 자, 좀 더 저렴해집시다. SK하이닉스 2018년도 하반기 공고문입니다. 모집 분야, 모바일 스토리지, SSD, 인베디드 시스템, CAD, AI. 근데 지원 자격을 보면 좀 의아해져요. 기술적으로 딱 두 줄이 있어요. C++ 랭귀지 사용자, 리눅스 유경험자, 우대. C++이야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할 거고, 이 수업에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써보면 미니멈 요건은 만족하네요. 반도체 회사지만 보은 것과 같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제대로 쓰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겠죠. 리눅스 써보셨어요? 이 학기에서 대충 경험했다 그러면 주저하겠죠. 하지만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 가면서 사용했다면 아마 떳떳하게 얘기할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리눅스를 써봤다는 거,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 경험을 갖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잘 해서 좋은 리눅스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리눅스에 대한 제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숙제는 단순한 거예요. 리눅스를 설치합니다. 이제 설치를 시작하세요. 리얼 머신이 되던 버추얼 머신이 되던 설치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업 이후로 여러분들은 리눅스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크 1. 오늘이 수업이 끝나면 첫 번째 숙제니 리눅스를 설치하세요. 마음에 드는 리눅스를 골라 설치하고요. 위크 2부터 위크 11까지 결국은 여러분은 10개의 프로그램을 매주, 최소 10개죠. 더 깐다 그러면 말리진 않아요. 매주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10주 동안 설치하고 경험하고 프로그램 하나당 2페이지 정도 분량의 레포트를 차곡차곡 작성합니다. 그리고 12주 차에 작성했던 레포트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13주에 최종 보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이 리눅스 익스피리언스 프로젝트로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꾸준하게 해야 될 한 숙제다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